지금 18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시작은 제가 그냥 준비해놓고 있어도 되잖아요. 제가 준비해놓고 있어도 되잖아요. 네, 5분 전. 5분 전. HDMI 밑에 케이블 조슈아 준비해놓고 네. 맞아. 처음에는 마지막 배달 권한이 뭐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21일 엠파랭 코리아 온라인 미더블 시작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그레이스고요. 인포그랩에서 테크니컬 라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덥 시작하기 한 5분여 전부터 벌써부터 채팅방에 입장해 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네, 최병훈님, 이혁재님, 허현주님, 고현성님, 이수진님, 쿠카카님, 임진호님, 정지혜님, 러브선규님, 그리고 그 밖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인포그랩의 제주도 사옥인 제주 네스트에서 미덥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는 인포그랩 데브옵스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연사로 참가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포그램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손성훈이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제프라고 불리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포그랩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포그랩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조슈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인포그랩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레이라고 합니다. 여기 마이클과 제프는 지난달 첫 번째 미덥에서도 이제 연사로 참여해 주셨고요. 저희 세 사람은 오늘 처음으로 이 미덥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미덥은 엠파랭 코리아 두 번째 미덥입니다. 이번 주제는 팀을 위한 자동화 2탄인데요. 지난 첫 번째 미덥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이번에는 데브옵스와 긴랩 자동화에 초점을 둬서 내용을 보다 차별화했습니다. 엠파랭 최신 동향부터 긴랩 이슈 관리, AI 코드 리뷰, 그리고 엠파랭 프로덕션 운영, 커스텀 노드 개발까지 다양한 주제로 지난번보다 각 세션을 좀 빠르게 진행해 보려 하고요. 세부 주제는 개발팀의 협업에 특화된 내용이 많지만 개발팀뿐만 아니라 여러 팀 간 협업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많고요. 엠파랭이 로코드 기반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이기 때문에 비엔지니어인 분들께도 충분히 소구력 있는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참가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금요일 저녁인데 160명이 넘게 참가 신청해 주셨고요.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행사를 주최하는 저희 인포그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인포그랩은 대한민국 데브옵스 전문 기업이고요. 여러 금융권, 대기업을 상대로 데브옵스 플랫폼 구축, 기술 지원,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긴랩, 메터모스트, 그리고 텔레포트 등 데브옵스 관련 전문 솔루션의 공식 파트너입니다. 자동화는 이 데브옵스의 본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포그랩은 데브옵스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자동화 트렌드를 늘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엠파랭도 저희가 열심히 연구하고 내외부의 다양한 업무 자동화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내부 자동화 사례도 상당히 많은데요. 앞으로 이런 미덥 자리를 통해서 저희 엠파랭 활용 경험과 또 자동화 경험을 또 여러분들에게도 나누겠고요. 또 앞으로 소개하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를 찍으시면 저희가 제공하는 엠파랭 관련 서비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인포그랩은 조직에서 엠파랭으로 맞춤형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게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엠파랭 전문 컨설팅, 맞춤형 워크플로우 개발, 그리고 설계부터 유지 보수까지 엔드투엔드 자동화 솔루션도 지원하고 있고 엠파랭 교육과 기술 지원도 제공합니다. 인포그랩이 생산한 엠파랭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텍스트도 있고 영상도 있는데요. 또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 안내도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직에서 엠파랭과 자동화를 구축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엠파랭 공식 기술 문서 한글 번역을 제공하는 웹페이지도 운영합니다. 엠파랭 공식 기술 문서 한글판 바이 인포그랩인데요. 엠파랭의 전체 공식 문서를 한글로 제공하고요. 인포그랩에서 오픈AI의 GPT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자동화 번역 프로그램으로 문서를 한글로 번역해 선보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엠파랭 공식 문서 그 원본 페이지의 UI를 거의 그대로 구현했고요. 왼쪽 상단에 검색창이 있어서 뭐 커뮤니티 노드 이렇게 한글로 입력을 하시면 바로 해당 한글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엠파랭 코리아 커뮤니티도 링크드인에 개설했습니다.
링크드인 검색창에 엠파렌을 입력하시면 또 바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지난달에 개설한 커뮤니티고 현재 70분이 가입하셨습니다. 오늘 미더블 계기로 100분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주인장인데 매주 수요일 콘텐츠를 정기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엠파렌 사용법 데모, 저희 멤버들이 만든 뭐 데모 가이드 등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실전 자동화 사례를 공유하는 장으로 운영할 것이고, 아까 채팅창에 이 행사 종료 후에 미더업 영상 다시 볼 수 있냐는 문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커뮤니티 가입자에 한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꼭 참여하시고 행사 종료 후에 다시 보기 영상도 꼭 제공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저희가 이 커뮤니티에서 매달 셋째 주 자동화 경험을 공유하는 온라인 세션을 진행하는데 오늘 진행하는 이 미더업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엠파렌 커뮤니티 화면이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자동화 경험이나 뭐 자동화 템플릿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공유를 해주시며 서로 정보의 저수지를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첫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엠파렌 지금 어디까지 진화 있을까를 주제로 엠파렌의 최신 기능과 업데이트 동향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엠파렌 개요를 설립, 리더십, 투자 이력 중심으로 좀 간단히 살펴보고요. 엠파렌의 올해 계획을 지난 1월에 있었던 엠파렌 커뮤니티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한 달간 업데이트된 엠파렌의 최신 기능 가운데 한국 사용자들이 좀 더 관심 가질 만한 기능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 엠파렌 개요입니다. 엠파렌은 설립된 지 한 5년이 좀 넘은 곳입니다. 2019년에 설립했고요. 현재 독일 베를린에 본사가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사진이 엠파렌 리더십들의 모습인데요. 맨 첫 번째가 이제 창업자 겸 CEO고요. 이분은 이력이 조금 독특하세요. 시각효과 업계 출신이고 그 옆에 프로덕트 VP는 이제 맥킨지 출신인데 연세 기술기업가고 세 번째가 엔지니어링 VP인데 페이팔 출신이고 SR이나 좀 데브옵스와 관련된 분야에 좀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워낙 이제 핫한 기업이라서 그런지 이미 몇 년 전부터 뭐 세카이어 캐피탈과 같은 그런 유명 벤처 캐피털에서 또 시리즈 A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글로벌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엠파렌은 올해 어떤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지난 1월 커뮤니티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프로덕트 이제 담당자들이 출연해 공유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프로덕션 설정에서 엠파렌을 좀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워크플로우와 의존성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좀 더 자신감 있게 프로덕션의 워크플로우를 변경하고 배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스턴스를 모니터링하는 가시성과 매트릭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AI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는 리딩 플랫폼이 되겠다고 합니다. 더 많은 통합을 지원하고 AI 가드레일도 보장을 하고 AI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사실 거기에 대한 뭐 사람의 개입이나 좀 관여가 필요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텍스트 투 워크플로우 아이디어도 제시했는데 좀 흥미로웠습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빌딩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해요. 반복적인 그런 빌딩, 커뮤니티 노드, 서브 워크플로우에 더 모듈화된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을 이제 액션 아이템으로 제시를 했고요. 엠파렌으로 대규모 팀에서 더 쉽게 일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고급 리포팅과 인사이트, 사용자 프로비저닝, 세분화된 권한, 뭐 팀 협업,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돕겠다는 방침이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최근 한 달간 올해 2, 3월에 업데이트된 엠파렌 최신 기능 중에 우리나라 사용자가 관심 있을 만한 기능을 추렸습니다. 사실 엠파렌은 릴리즈가 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가장 최근 나온 릴리즈가 지난 18일에 1.84.1 버전이었는데요. 뭐 이름 들으면 아시겠지만 마이너 릴리즈고 뭐 이런 릴리즈는 되게 버그 수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뭐 꾸준히 새로운 노드가 추가되거나 뭐 에디터가 개선되는 등
편리하고 작은 그런 기능 업데이트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기능 업데이트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워크플로우 관리 개선 기능입니다. 폴더 생성 기능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워크플로우 자동 정리 기능, 활성 워크플로우 개수 매트릭이 추가됐습니다. 이 워크플로우 관리 기능은 대규모 자동화를 관리할 때 좀 편리할 것 같고요. 활성 워크플로우 개수 매트릭은 자동화를 관리할 때 운영과 모니터링 관점에서 유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AI 관련 노드 소식인데요. 최근 나왔던 1.84.0 버전에서 이제 몽고DB 아틀라스 벡터 스토어 노드가 추가가 됐어요. 아마 AI를 활용해서 콘텐츠 검색이라든가 추천 시스템 구축에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1.82.0 버전에서 엔트로픽 챗 모델 노드가 모델의 동적 패치와 사고를 지원한다고 해요. 네. 세 번째는 이제 UX, UI 향상 관련된 기능인데 1.82.0 버전에서 캔버스에 노란색 테두리 커넥터로 더티 노드를 표시하도록 업데이트가 됐고 1.81.0 버전에서 새 캔버스의 노드 이름 바꾸기 단축키가 스페이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입니다. 네, 1.82.0 버전에서 엠파렌 폼 트리거 노드, 챗 트리거 노드가 양식과 채팅 CSS 맞춤화를 지원하도록 업데이트됐고 그래프의 일부가 아닌 단일 노드도 구분 실행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마 단일 노드 실행 부분은 개발이나 디버깅 효율을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각으로 다음 주 금요일 새벽 1시인데 엠파렌이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합니다. 주제는 이번에는 엠파렌을 위한 프론트엔드 구축이라고 하는데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나 더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 참가하시면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엠파렌 코리아 미덥은 지금부터 훨씬 더 흥미진진해질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탐험할 거고요. 데브옵스 엔지니어 우리 조슈아가 긴뎁 이슈 관리, 엠파렌 자동화로 더 빠르게를 주제로 엠파렌을 활용한 긴뎁 이슈 생성 관리 자동화 방법을 실전 데모와 함께 선보이겠습니다. 네, 제가 길랩 이슈 관리, 엠파렌 자동화로 더 빠르게를 맡은 데브옵스 엔지니어 조슈아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길랩 이슈 관리를 어떻게 이제 하게 됐는지, 엠파렌 워크플로우를 왜 짜게 됐는지부터 실전으로 데모를 보여드리고 또 시간이 남는다면은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구성됐는지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번에 있었던 엠파렌 첫 번째 미드업을 보면서 많이들 느꼈지만은 저도 이분들 다 팬이어가지고 참여했거든요. 여기서 제가 느꼈던 점은 엠파렌 해볼만 한데 되게 재밌고 쉽고 직관적이어가지고 해볼만 한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인포그램 엔지니어들이 많이들 이제 엠파렌 워크플로우를 사내외적으로 열심히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실제로 제가 일을 하면서도 알프레드가 아침부터 모닝 인사 날려주고 이제 출근할 때 볼거리도 챙겨주고 또 퇴근할 때 내일 해야 될 일도 챙겨주고 이러면서 알프레드 도움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인포그랩 봇을 통해서 저희가 외부에 구축한 인포그랩의 서비스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넘어오는 그런 워크플로우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샌드박스, 이거 지금 저희 사내 워크플로우인데 많은 분들이 열심히 개발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자극을 받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떤 워크플로우를 만들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되게 자동화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노가다했던 추억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대규모 인프라를 관리하는 시스템 엔지니어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서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서버들의 형상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주간 보고마다 생성된 피켓, 그다음에 크리티컬 위험 정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수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항상 머리 쓰는 것보다는 손 쓰는 게 더 많은 직업이었었고 퇴근을 하고 나면은 제가 마치 노가다한 것처럼 되게 피곤했던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과거를 생각하는데 잠깐 기억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이제 만들까 고민을 하던 중에 좀 막막한 감이 있어서 마이클의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이클 유튜브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인포그랩 채널에 있거든요. 인포그랩 채널에 마이클이
저번에 미드업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또 이제 그런 AI를 슬랙 챗봇과 연동한 과정,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엔파렘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방법을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쭉 보면서 그 실습을 천천히 따라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친절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길랩 이슈를 한번 자동화해보자. 일일이 길랩 이슈를 생성하는 것보다는 슬랙에 있는 대화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생성을 해보자. 근데 그냥 생성하면은 이게 그냥 직접 들어가서 길랩 이슈를 생성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AI를 곁들이자. 그러니까 그 슬랙에 있는 메시지 스레드의 내용을 AI LLM 모델에 넣은 다음에 그 모델이 그것에 대해서 프롬프트에 따라서 생각을 한 다음에 이슈를 요약해서 슬랙에 알려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기획으로 한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랩 이슈를 자동 생성하자라는 워크플로우를 되게 만들자라는 결심이 서서 열심히 만들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일단 그림으로 사진 캡처해 놓은 걸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만든 봇 이름은 뚝딱입니다. 뚝딱이는 그냥 길랩 이슈를 뚝딱 만들어라. 뚝딱뚝딱 저희가 어렸을 때 또 봤던 캐릭터이기도 해서 뚝딱이라고 이름을 지어봤고요. 이 뚝딱이는 채널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뚝딱이 봇이 해당 스레드에 없다고 하면은 이제 그 채널에 뚝딱이 봇이 없다. 뚝딱이를 초대해달라라는 알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알림 봐서 뚝딱이를 초대한 다음에 내가 이슈를 생성하고 싶은 스레드에서 쇼트컷 액션을 길랩 이슈 생성하기 뚝딱이를 클릭해주면 모달이 나오게 되고요. 이 모달 안에 내가 생성하고 싶은 타겟 프로젝트, 그 다음에 저희 내부 그 사내에서 쓰는 이슈 템플릿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 템플릿들 중에서 어떤 이슈를 내가 템플릿으로 설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 스레드에 있는 내용 말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AI한테 프롬프트에 넣어줄 상세 내용으로 어떤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슈를 생성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마지막으로 프롬프트가 들어가게 되어서 이 마지막 거가 좀 우선순위가 걸려서 내용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각도 라벨로 넣을 수도 있고 듀데이트 마감일도 정할 수 있고 그 길랩이 생성되었을 때 담당자 어사이니를 누구로 할 것인지도 저희 인포그랩 그룹 안에 있는 엔지니어들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입한 다음에 오른쪽에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뚝딱이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래 메시지처럼 저희가 대화를 나눴던 스레드 안에서 뚝딱이가 뚝딱 이슈를 생성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슈가 생성됐는지 링크로 뿌려줍니다. 간단한 정보를 보여주고요. 그 정보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뚝딱이가 제목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AI 요약 내용 밑에 템플릿의 내용대로 스레드의 내용을 분석해서 넣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사이니를 넣었던 분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라벨과 템플릿에 정해뒀던 그런 스테터스 이런 라벨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슈가 어디서 생성됐는지도 알아야지 나중에 추후에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슬랙 링크도 넣어줘서 이 슬랙 링크를 클릭하면은 그 슬랙 스레드로 가게 되는 과정을 구현해 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전으로 데모를 해보겠습니다. 데모를 할 때 제가 준비한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프라 장애 상황에서 인프라 관련된 템플릿을 통해 이슈를 생성할 수 있는지를 첫 번째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스레드가 있는데 그 스레드 안에서 해당 임프로브먼트를 템플릿을 선택해서 이슈를 생성하면은 그 내용을 맞게 잘 생성을 하는지 한번 데모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채널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이 밑에 있는 옵스 채널에서 관련된 알람들, 인프라 관련된 알람이 오고 있는데 이 알람이 실제로 이슈를 만들어질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추가 작업을 누르시면은 길랩 이슈 생성하기 뚝딱이가 있게 되고요. 이 뚝딱이를 클릭하게 되면은 네, 이그제큐션이 돌아갔고요. 실제로 모달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타겟 프로젝트에다가 제가 사용하는 채널인 프로젝트인 백로그 프로젝트를 클릭하고요. 이슈 템플릿으로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 템플릿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내용은 뭐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알람이야. 주간 보고자한테, 주간 근무자한테 인계해야 돼. 이런 느낌으로 상세 내용도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심각도는 그냥 중요,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마감일도 선택을 하면은 달력 형식으로 나와서 선택을 하면 29일, 마감 시간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담당자는 조슈아와 뭐 레이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실제로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예, 일하고 있죠. 지금 로딩 중인 표시가 나면서 뚝딱이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델에 들어가서 그 모델에서 내용을 갖고 프롬프트의 내용을 갖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생각이 끝났나 보다. 생각이 끝났으면은 이 링크를 떨어뜨려 줍니다. 뚝딱 이슈가 생성되었습니다 라는 링크가 나오고요. 여기서 제목도 선정해 줬네요. 그 템플릿 바탕 제목, 그 다음에 커스텀 API2에 뭐 엔드포인트 응답이 지연됐다 라는 게 나오고요. 해당으로 클릭해서 들어가게 보면은 실제로 이슈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아까 저희가 입력한 내용이죠. 간헐적으로 뭐 발생하는 알람 주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AI 내용이 템플릿대로 들어간 것이 나오게 됩니다. 프로덕션 환경, 뭐 현재 상태가 어떤지, 필요한 변경 사항은 이거 다 이제 AI가 생각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커스텀 API 뭐 이런 영향 범위도 생각해야 된다. 롤백도 생각해야 된다. 변경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슬랙 링크가 나와 있는데 해당 스레드를 이제 누르게 되면은 데스크톱 웹으로 갔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열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같이 봐봤고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뭔가 인프라 알람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폐쇄망일 경우에는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폐쇄망인 그런 뭐 지라나 아니면 길랩으로 직접 들어가서 티켓을 생성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냅두자면 이 인프라 관련된 알람이 누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밖에 있더라도 뭐 사내 네트워크 VPN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핸드폰으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알람을 생성할 수 있고, 이런 티켓 이런 인프라 이슈에 관련돼 가지고는 누락 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 관련돼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개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슈아, 크리스, 레이가 같이 구슬이 API 스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쭉 나눠본 내용을 가지고 이 데이터 내용을 저희 뚝딱이가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아무 부분 그냥 선택하셔도 해당 내용의 이 스레드의 내용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랩 이슈 생성하기, 뚝딱이를 눌러주면은 모달이 이제 띄워지게 되겠죠. 모달이 띄워지게 되고, 이것도 백로그 프로젝트에다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개선이 좀 필요한 거니까 임프루브먼트를 하고, 상세 내용으로는 뭐 위에 내용 보고 잘해줘. 내용 보고 잘 만들어줘. 이 정도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심각도 뭐 이것도 넣어주고, 담당자는 크리스, 레이와 같이 얘기를 나눈 거니까 저희 크리스와 레이를 같이 선택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크리스, 이게 다중 선택도 되고요. 그냥 아니면은 한 명만 선택해도 되고, 아무도 선택하지 않게 되면은 아무도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 레이를 넣어서 생성하게 되면은 들어가고, 이제 뚝딱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이제 생각이 끝나면은 이 로딩 표시가 없어지게 됩니다. 생각을 할 동안 좀 이제 기다려주고, AI 네, 만들었네요. 빨리. 네, 뚝딱 이슈를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또 새롭게 임프루먼트 관련돼서 JWT OOS 관련된 뭐 시스템 마이그레이션이다 이런 걸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용 만들었고요. 맥락도 그 스레드의 내용 보고 파악을 했고, 관련 업무가 뭐가 있으면 좋을지 리스트를 쫙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개선점이 뭐가 있는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런 조언도 해줬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랙 스레드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고요. 어사인니하고 저희가 생성했던 그 듀 데이트도
다 포함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DevOps 봇이라는 저희 이 전용 계정을 통하여서 다 생성을 했고요. 아까 보이던 그런 프로젝트나 그런 권한 관련된 것도 DevOps 봇이라는 이 계정에 권한이 있는 프로젝트면은 다 보이게 되는 구성을 지금은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한번 데모까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넘어가면은 데모까지 같이 봤고요. 시간이 제가 좀 남았나요? 네, 시간 좀 남아가지고 제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만든 조슈아, 어스, 길랩, 크리에이트라는 네임을 가진 워크플로우인데요. 얘가 뚝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뚝딱이가 이런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고 처음에 이제 웹훅을 초기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웹훅이 들어왔을 때 뭐 슬랙의 리액션에 따라서 이슈 생성 리액션이 어떤 뭐 메시지 액션을 관련된 것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뷰 서브미션, 모달 관련된 것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요. 만약에 이슈 그냥 저희가 맨 처음에 클릭했을 때 가면은 보 채널 확인 과정을 통하여서 만약에 채널이 없을 때는 다시 거기에다가 메시지 뿌려주는 과정을 가게 되고 만약에 그 채널에 있다고 하면은 길랩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슬랙에서 데이터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달을 생성해서 모달을 띄워주는 과정까지가 되는 게 이 워크플로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새로운 웹북, 그러니까 모달에 관련된 모달 입력사항에 관련된 것들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웹북이 다시 여기서 받아서 이쪽 관련돼서 스위치 라우팅이 된 다음에 슬랙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슬랙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그 처리된 내용을 가지고 이 메시지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정제해 갑니다. 어떤 부분들을 쓸지, 뭐가 보시고 뭐가 유저인지를 이렇게 쭉쭉 나눠가면서 그 데이터를 정제하고 아까 봤었던 뭐 그런 로딩 관련된 표시 있었잖아요. 이거까지 완료되면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뚝딱이가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이제 LLM이 하겠죠. 결국에는 이 LLM이 하게 되고 모델 같은 경우에 안트로피 클라우드 3.7 모델을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능이 좋았고 모델에 따라서도 또 되게 답변이 달라지는 게 좀 신기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생각이 끝나면은 리액션이 이제 걷어가게 되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이슈 생성 알람 스레드에다가 관련된 이슈를 생성하게 되고 뭐 생성 그 스레드에다가 알람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런 워크플로우를 가져가게 된다는 것도 제가 한번 짧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워크플로우 하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다음 주제로 뭘 하게 될 건지가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주제로 제가 생각한 거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을 그냥 프롬프트에다가 넣어주는 형태로 갔거든요. 그 선택해준 거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갔을 때는 좀 프롬프트에 너무 의지하게 되고 그 프롬프트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레그를 붙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만약에 레그를 붙여서 그 팀에 특화된 이슈 티켓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상황에 대한 버그에 대한 SOP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 SOP들도 만약에 학습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내가 어떤 이슈나 티켓을 만들 때 그거에 관한 SOP도 같이 뿌려준다거나 아니면 그 팀의 데이터에 맞는 그런 이슈들을 다 분석해서 보여주게 된다면은 조금 더 쓸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에이전트들이 만들어진다면은 그 팀들이 더 이제 전문화된, 더 특화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한번 계획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달에 저 주제로 발표도 하시는 건가요? 다음 달에 기회가 된다면 한데 저희 또 내부에서도 하고 싶은 인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또 선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 되게 그냥 뚝딱 나오는 결과 같지만 아까 보여주신 그 워크플로우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과정을 이제 거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좀 인상 깊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모달의 되게 심각도라든지 이런 거 되게 구체적으로 뭐 그런 쓰는 거랑 그리고 AI가 이제 변경사항이나 개선점까지 이제 제안해줘서 이렇게 그렇게 이슈를 생성해 주는 거 그리고 네, 좀 그런 것들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긴랩을 잘 모를 때는 이슈 생성하는 것부터 너무 이제 벽처럼 느껴지는데 뭐 이슈 생성하고 나중에 MR 생성까지 이렇게 그냥 한 큐의 보수로 이제 딱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쾌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름다운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만드는 그 난이도는 한 어느 정도일까요? 이 난이도는 만약에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되게 네. 쉬워집니다. 마이클 유튜브를 봤다고 한다면 아,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예. 네. 인포그램 채널에 있는 마이클 네. 유튜브를 보면 되게 쉽고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플로우만 잘 이해하게 된다면 할 수 있고, 네. 중요한 능력이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네. 그 제이슨과 관련된 파일들을 음. 파싱하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API를 던졌을 때 어떤 제이슨들이 나오고 그 아웃풋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공할 수 있는지 이런 아이디어는 조금 이제 필요하게 되고, 그것도 한번 감 잡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혹시 채팅창에 이 발표 주제와 관련해서 혹시 질문 해주신 분들 계실까요? 저희 채팅창을 좀 네. 반드시 챙겨봐야 되는 마이크.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엄지척에 이제 박수를 네. 열심히 쳐주셨고, 혹시 네. 저런 아까 레그와 관련된 의견을 현주님이 같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DB에 인베딩 하면은 결과물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만약에 엔지니어링 기반이 없는 사람이 이런 걸 하려면은 네. 시간이 한 얼마나 걸릴까요? 기반이 없다는 게 어느 정도? 그냥 비엔지니어. 비엔지니어일 네. 때?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 네. 네.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네. 많이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AI를 사용해서 물어보던가 아니면 주위에 엔지니어가 있으면 좀 이제 도와달라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네. 좀 그런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이 길랩 이슈 생성 자동화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또 마지막에 또 최종 Q&A도 있을 거라서 그때 볼 수 있게 또 이제 질문 계속 올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제 지금까지 조슈아가 소개하는 길랩 이슈 관리 자동화 방법이었고요. 이어서 인포그랩의 엠파렌 권위자이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마이클이 AI 코드 리뷰 자동화로 개발 속도 2배 높이는 법을 주제로 두 번째 세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각 세션이 끝난 뒤 혹은 전체 세션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Q&A 시간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AI 코드 리뷰 자동화로 개발 속도 2배 높이는 법인데요. 오늘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참가를 해주시다 보니까 이 AI 코드 리뷰라는 부분 주제가 좀 개발 분야에 좀 한정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발표를 하면서 좀 다른 분야에도 이해를 돕고 그리고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첨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조슈아가 길랩 이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주셨고 또 좋은 방법들로 이렇게 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활용도 좀 높은 측면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으로 이어서 MR 리뷰 방식에 대해서 좀 이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잠시만요. 먼저 바로 데모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드를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썸이 있고 이게 더하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랑 B가 있는데 여기에 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요청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또 썸이 있습니다. 동일한 이름이 들어갔고 또 A-B라는 서브트랙트 해야 되는데 여기 뭐 함수 이름도 잘못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코드를 제가 커밋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커밋을 가지고 제가 한번 리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받는 방식은 두 가지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그냥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이 코드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리뷰 방식 하나랑 그리고 코드 서제스천이라고 하는 코드 제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트리거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리퀘스트 리뷰를 다는 방식 하나랑 리뷰를 다는 방식 하나 이렇게 만들었고요. 벌써 리뷰를 다는 방식은 결과가 나왔네요. 먼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이 방식을 먼저 트리거 해놓고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코드 리뷰 결과라고 나와 있고 함수 중복, sum 함수가 2번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가 타입스크립트라는 이 sum에 대한 들어가는 인수에 대한 타입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이렇게 매개 변수 타입까지, 결과와 매개 변수 타입까지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이슈 문서와 구현 불일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슈 문서도 좀 참고를 하라고 넣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슈 문서에 보시면은 sum과 subtract 함수를 추가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sum 함수만 추가를 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문제점을 식별을 해주고, 그리고 개선 권장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제가 요청을 한 것은 코드 서제스천이라는 뭐 깃허브에도 뭐 코파일럿이 이런 기능들도 해주고 있죠. 지금 길랩에서는 이렇게 봇 형태로도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엠파렌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파이프라인에 이 형태를 담아서 진행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엠파렌에 전체 저희 그룹에 담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파이프라인에 모든 프로젝트마다 파이프라인에 이런 코드 리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굳이 넣어줘야 됐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마다 이 권한이 있는 이 모든 그룹 경로에 필요한 경우에만 이런 리퀘스트 명령을 통해서 코드 리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좀 예전에 파이프라인에서 좀 했을 때와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더 편해진 부분이고요. 어쨌든 다시 서제스천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런 부분을 제가 수정을 했는데 여기서 중복 함수 정의 및 네이밍 오류가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5번째 라인에 이 부분 마지막에 a-b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서브트랙트로 바꿔야 된다 라는 부분도 제시를 해줬고요. 여기도 뭐 매개 변수 타입 같은 것들도 추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 플러스 C, 인수가 없는데도 매개 변수가 없는데도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 라는 부분을 추가를 해줍니다. 또 여기서 또 좀 더 발전을 해서 질문을 할 수 있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서브트랙트라는 저희가 이슈에다가도 서브트랙트 함수를 추가를 하자라고 말을 했지만 갑자기 뭐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한번 좀 물어볼 수가 있어요. IG DevOps에게 다른 함수 네임은 없어? 라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올리면은 잠깐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수 네이밍 대안을 제안해 주네요. 서브트랙트 외에도 마이너스, 디퍼런스, 뭐 디덕트 이런 것들이 있다고 또 얘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주석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 또는 이라고 이렇게 주석까지 달아서 여러 가지 함수를 제안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서제스천을 바로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커밋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길랩에서도 엠파렌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코드의 경우는 이렇지만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분들은 또 이 코드 말고 또 어떻게 응용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블로그든 또 다른 컨텐츠든 뭐 자주 많이들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컨텐츠에 대한 리뷰를 받아보는 그런 플로우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먼저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예시 블로그라는 추가라는 이런 좀 내용을 담아서 블로그를 써보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뭐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갖고 저희가 제공하는 용어집을 갖고 한번 검증을 해서 고치고 그 고친 것들을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한번 수정을 하라고 하는 이런 휴먼 인더 루프를 사용해서 배포까지 진행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용어집을 한번 볼게요. 용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구조가 저희가 AI를 사용하기 전에는 뭐 리플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1대1로 매칭을 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 뭐 에픽 리스트라면 에픽 목록으로 바꿔줘라 이렇게 1대1로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AI의 혜택을 많이들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뭉텅이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냥 통으로 넣어도 AI가 이제 알아서 고치고 그것들을 또 검증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까지 한번 뒤에 붙여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예시 블로그고요. 여기다가 저는 명령으로 블로그 리뷰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엠파렌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한번 상태를 보도록 할게요. 네. 뭔가 에러가 뜨네요. 잠시 고쳐보겠습니다. git 예.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엠파렌이 장점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뭔가 에러가 뜨면은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보니까 뒤에 제가 이렇게 하나를 더 넣었죠. 그러니까 이런 경로를 찾을 수 없다라는 에러가 바로 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워서 저장을 하고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네요. 중간에 아마 휴먼 인더 루프까지 계속 실행이 되다가 화면이 뜰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진행이 된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휴먼 인더 루프를 돌고 있죠. 지금 좀 전에 보시면은 7시 42분인데 지금 좀 전에 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콘텐츠 리뷰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버튼을 제가 다시 만들기랑 게시하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뀐 것들이 내용들도 있고 MR 링크를 따라서 바로 변경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것들이 문제점이라고 있는데 모든 것이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좀 한번 용어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많은 다양한 모든 땡땡들에서는 들을 삭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짚어줬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AWS와 연동 사례, AWS 연동 사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를 좀 고쳐준 것 같은데 한 번 더 그냥 다시 한번 좀 수정을 해보도록 요청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만들기를 또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따가 하나 더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메시지 온 것들을 좀 한번 다시 볼게요. 이번에는 AWS 표기 변경도 나왔고 쿠버네티스 표기 변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줬고 그리고 변경사항은 용어집을 준수한 것이며 적절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두 번째 검증하는 단계의 에이전트가 만든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주는 제가 이건 닫아둘게요. 그리고 여기서 변경 후의 내용은 이 첫 번째 에이전트가 만들어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들이 이제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휴먼 인 더 루프에서 게시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은 예, 돌아가고 있네요. 돌아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머지 리퀘스트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제가 변경한 부분에서도 이제 커밋을 한번 해줬고요. 변경이 이런 것들 모든 것 이번에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지 못했네요. 마지막 거는 그리고 AWS랑 쿠버네티스 부분은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커밋까지 해줬고요. 제가 먼저 제 지금 배포하는 곳을 한번 보여드리지를 못했었군요. 제가 배포 공간을 좀 준비를 해놨고요. 배포가 돌아가는 동안 그 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블로그가 포스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프라인도 돌아가는 걸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질문이 있는지 좀 한번 채팅창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짧은 코드인데도 의외로 말의 방식이 더 눈에 들어오긴 하네요. 이런.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코드 서제스천이다 보니까 이게 정황하게 저희가 요즘 좀 장황 글들을 많이 못 읽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이제 딱딱 집어서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더 확실하게 저도 좀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라고 올려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코드 리뷰에 사용하는 AI는 어떤 모델을 사용해서? 저희가 진짜 실제로 쓰는 부분은 클로드 3.1 모델, 소넷 3.1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모델이 약간 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드 양이 많아지고 이럴 경우에는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1분 30초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좀 빠른 것들을 원하신다면은 좀 타협을 해서 제미니 같은 것들도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코드는 민감한 부분이라 외부 유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온프레미스에 구성한 LLM은 모델인 것인가요? 저희는 지금 이 테스트 코드는 테스트 코드라서 그 내부에 구성한 LLM 시스템은 아니지만 LLM 시스템을 내부에다가 구축을 해서 에이전트에다가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엔파렌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좀 진행이 된 것 같고 한번 다시 파이프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돌아갔고요. 디플로이 된 거를 한번 열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고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제가 여기 마지막에 코드 블럭을 제거하는 부분을 빼먹었는데 이렇게 블로그를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응용을 해보는 게 여러 다른 분들도 이제 콘텐츠를 많이 만드시고 블로그를 어떻게 만드시고 하는 거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블로그 콘텐츠까지 좀 만들어 봤고요. 제가 좀 상상을 더 여기서 디벨롭을 좀 더 해보면은 슬랙에 뭔가 키워드나 아니면은 좀 참고할 수 있는 URL 링크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슬랙의 메시지를 트리거를 통해서 코드까지 커밋을 시키고 브랜치도 생성을 하고 한 번에 게시까지 이렇게 휴먼 인 더 루프로 내용을 살펴보고 게시할 건지 아니면 다시 그런 수집을 링크나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다시 요청을 해서 만들도록 하는 방식까지 좀 더 디벨롭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이상이고요. 네, 또 추가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긴랩에서 엠파렌으로 호출할 때 웹훅 세팅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데. 아, 예.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구성한 거는 간단하게 제 프로젝트만 그 훅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만 전체 그룹 훅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훅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프로젝트의 코멘트나 아니면 머지 리퀘스트가 발생을 했을 때 훅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저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워크플로우를 이제 구현할 때 좀 유의사항이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더 제가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었던 부분 중에서 하나가 이 시스템 프롬프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엠파렌을 이제 많이 활용들을 하시면 어디서 데이터를 끌어와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해서 만들어 주긴 하는 것들은 뭐 이렇게 엠파렌이 좀 간편하다 보니까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퀄리티 있게 만드냐는 좀 시스템 프롬프트,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웃풋 파서는 달지를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제이슨 형태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례에서 이제 그 등장한 용어집을 이제 저는 직접 그 용어집을 좀 만드는 입장에서 저도 일단 커스텀 GPT로는 정말 되게 수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좀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는데, 더 간소화되고 더 간결해져서 사실 이제 콘텐츠들은 워낙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리뷰의 그 TPO도 달라서 되게 다양하게 이제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도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이 밖에 또 질문이 많이 들어왔네요. 네. 긴랩 대신에 GitHub을 쓰고 있으시다는데 예, 좀 저희가 이제 길랩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길랩 기반의 데모를 진행을 했지만 GitHub에서도 충분히 이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했었던 것들은 어쩌면 이제 코파일럿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 또 흡사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코파일럿을 썼을 때는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뭔가 프롬프트를 조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을 좀 이용을 해서 엠파렌을 이용을 해서 봇을 만들어 보면은 자신에게 맞는 어떤 결과물들, 그리고 원하는 좀 포인트를 좀 만들어서 뭐 코드 서제스천이나 아니면은 어떤 보고서나 아니면은 그 보고서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발견이 되면은 슬랙으로 메시지가 오는 부분까지도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엔지니어들에게는 가이드를 또 이렇게 작성할 때 좀 도와주는 그런 도구들이 또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클의 발표였고요. 네. 이어서 이제 마이클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 레이가 엠파렌 프로덕션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를 주제로 세 번째 세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테스트 환경을 넘어서 프로덕션 쿠버네티스에서 엠파렌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실전 운영 전략과 사례를 소개합니다. 네. 그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채팅창에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세션 끝날 때마다 또 세션이 끝난 뒤에 전체 Q&A 시간에서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 준비됐습니다. 네, 세션 3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엠파렌 프로덕션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자 세션을 맡은 데브옵스 엔지니어 레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내에서 주로 CI/CD와 플랫폼 및 자사 서비스를 운영하고 배포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세션인
이 세션에서는 엠파렌 아키텍처 및 배포 여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모가 없어서 임팩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놓으시면 이제 회사나 아니면 되게 많은 유저 수를 가져서 엠파렌은 프로덕션용으로 배포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에 이제 엠파렌을 POC로 도입을 함에 POC 단계를 이제 넘어서 이제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다른 엔지니어나 다른 개발자분들도 되게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서 생기는 챌린지가 이제 엠파렌을 이제 퀵 스타트로 배포가 이전에 되었었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엠파렌을 프로덕션화하는 챌린지를 받아서 이 엠파렌을 프로덕션 환경에 맞게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엠파렌 공식 설치 가이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왼쪽에 인스톨레이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npm과 도커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고 하단에 보면 도커 컴포즈로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초반에 엠파렌의 POC를 할 때는 이거가 우리 회사에 맞고 이게 되게 굉장히 좋은 도구인지 하기 위해서 빠르게 배포를 하기 위해서 도커 컴포즈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엠파렌을 프로덕션용으로 모드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엠파렌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배포 모드는 두 가지인데요. 일반 모드와 Q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모드 같은 경우에는 단일 엠파렌 인스턴스가 존재하고 그 인스턴스 안에 SQLite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내장 Q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 프로세스에서 모든 워크플로우의 이그제큐션을 모두 처리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 간단한 설치와 구성이 가능은 하지만 사용자가 늘거나 사용량이 늘었을 때 수평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엠파렌에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 Q 모드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Q 모드 같은 경우에는 분산 엠파렌 인스턴스라고 해서 엠파렌 프로세스마다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서 인스턴스를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포스트그레스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또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산 엠파렌 인스턴스다 보니까 각 프로세스가 각 개별 작업에 맞게 처리가 가능하고 그렇다 보니 수평 확장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엠파렌 분산 인스턴스를 각각에 설치하고 연동하고 데이터베이스도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해야 되는 좀 구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단점으로는 복잡한 설치와 구성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쿠버네티스에서 이러한 플랫폼 도구나 서비스를 배포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 도구셋 예시처럼 옵저버빌리티, CI/CD, IDP나 SSO, 시큐리티 매니저, 쿠버네티스 정책을 관리하는 컴플라이언스들, 그 다음에 소나큐브 이렇게 등등등 다양한 도구들이 쿠버네티스에 지금 다양한 도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이런 확장성과 가용성, 효율성을 조금 가지고 가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프로덕션으로 전환할 때는 저희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서 엠파렌을 배포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엠파렌의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쿠버네티스에 배포하기 희망했고 지금 현재 도커 컨테이너 기준으로 엠파렌이 설치하고 구성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엠파렌을 배포하는 방법을 이제 리서치하는 와중에 공식 이제 헬름 차트 쿠버네티스 배포하는 패키지는 아니지만 8gears라는 이제 그 기업 오픈소스 솔루션 기업에서 공개적으로 엠파렌 헬름 차트를 배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름 차트를 이용을 해서 엠파렌을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엠파렌의 Q 모드, 분산 모드를 배포하는 것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M8N Q모드 아키텍처를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M8N Q모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M8N을 구성하고 있는 메인 노드와 그 다음에 웹훅을 담당하는 웹훅, 그 다음에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워커 노드, 그 다음에 인메모리 DB인 벨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스를 쿠버네티스에서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CMPG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이너리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저장하는 공간인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M8N Q 아키텍처는 이러한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 이러한 DB나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키텍처별로 역할을 한번 살펴보자면 메인 노드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이 웹 UI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M8N API를 통해 가지고 무언가 핸들링을 할 때 메인 노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웹훅 워크플로우를 만드실 때 트리거를 만드실 때 웹훅 트리거랑 무슨 클릭 트리거, 클론 트리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웹훅 트리거를 제외한 트리거를 이제 메인 노드가 담당하게 되고 웹훅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웹훅 프로세스를 병렬로 처리하는 걸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워커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그제큐션의 그런 리소스 할당이라든지 컨컬런트 숫자에 맞춰서 프로세스를 병렬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스 DB는 M8N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벨키 같은 인메모리 DB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워크플로우의 대기열을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워커랑 메인이랑 웹훅이랑 그 다음 이게 확장성 있게 이제 그 개수를 늘리고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바이너리 파일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테스트를 하거나 이전에 워크플로우를 다시 돌렸을 때 이 워커 노드가 3개가 있다 그러면 다음에 재돌아갔을 때는 1번에 돌아갈지 2번에 돌아갈지 이제 유저가 이제 알 수가 없는데요. 알 수가 없는데 이 노드에서 이 바이너리 데이터를 S3에 저장함으로써 워커 노드가 1에서 동작하든 2에서 동작하든 파일이 없다는 게 나타나지가 않고 동일하게 동작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산 아키텍처를 이용을 해서 M8N이 만약에 작업을 할 때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메인이나 웹훅에 트리거를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실행 아이디라는 거를 생성을 해서 이제 메시지 브로커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그제큐션이 생성은 하지만 실행은 안 하고 그 실행 아이디를 이 메시지 브로커인 벨키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키가 이제 메시지 아이디를 전달을 받으면 이 대결에 있는 아이디를 이 워커 노드가 전달을 받게 돼서 이 실행 아이디를 바탕으로 이 포스트그레스의 DB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워크플로우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다 끝난 뒤에 실행에 대한 결과값을 이제 포스트그레스 DB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실행 아이디가 완료되었다는 데이터를 이 메시지 브로커 벌키한테 대기열에 추가가 되게 되고 이 벌키는 이제 메인 서버에 가서 우리가 화면 UI를 볼 수 있듯이 서세스가 났는지 에러가 났는지 지금 펜딩 상태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사전에 이제 CMPG랑 S3를 사전에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뮤니티 헬름 차트를 이용해서 배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배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설정한 스펙은 다음과 같은데요. 쿠버네티스 파드는 3기가 정도의 리퀘스트 메모리를 설정을 해두었고 그 다음에 7개의 파드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파드 같은 경우에는 리플리카를 1개를 배포해놨고 웹훅 파드 같은 경우도 1개, 워커노드 파드 같은 경우에는 2개, CMPG 파드 같은 경우에 2개, 벨키 파드 같은 경우에 1개 해서 총 7대를 할당을 하고 배포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곱해보면 21기가를 제가 할당은 했지만
실제로 운영 중일 때는 제가 사용하는 메모리가 한 6에서 8기가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용량 추이가 자동으로 늘어남에 따라 메모리가 조금 이 3기가 이상보다 더 높아졌을 때는 이 워커노드나 메인이나 웹훅 같은 게 오토 스케일링 러블하게 늘어나고 줄어들도록 사전에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저희가 아르고 CD를 보통 활용해서 배포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엠파랭 커뮤니티 차트를 이용해서 아르고 CD로 배포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유저가 이제 도메인을 타고 들어오게 되면 그 쿠버네티스의 로드 밸런서에 접속을 하게 되고 이 로드 밸런서가 이 인그레스나 서비스에 도달하게 돼서 이 메인 파드와 웹훅 파드를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웹 UI로 접속을 하는 유저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파드만 접속을 하게 되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깃랩이나 슬랙에서 웹훅 설정을 해서 관련한 이벤트를 줬을 때는 해당 그 네트워크 흐름에 따라 웹훅 파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워커노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실행하고 결과값을 DB랑 그 다음에 인메모리 DB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쿠버네티스의 7개 파드를 각각 아키텍처별로 배포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 모드로 배포를 하고 전환을 했을 때 이후의 변화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저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웹훅 URL 등록하는 그런 도메인 주소는 똑같기 때문에 뭐 전환 이후에 변화는 없지만 그 엠파렌 어드민 레벨의 세팅스의 워커스를 가보시게 되면 현재 연결되어 있는 워커스의 노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 노드에서 어떤 잡들이 현재 동작 중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엠파렌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연결하는 곳에 가보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패턴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워크플로우 패스 밑에 ID, execution 패스 밑에 ID 해서 해시 파일 네임을 이제 저장을 하고 그 워크플로우나 execution이 리트라이 했을 때는 이 파일을 참조해서 구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마이클 세션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엑셀 파일을 이제 엠파렌 노드에 만약에 주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S3에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에도 업로드되고 다운로드되고 그러한 구조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엠파렌에서도 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매트릭 값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내에 있는 그래프 하나를 이용을 해서 매트릭이 자동으로 수집이 돼서 사내에 이런 기본적인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파드 모니터링을 이용을 해서 엠파렌에 대한 파드의 간단한 CPU나 메모리, 네트워크에 대한 대시보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엠파렌에서 지원하고 있는 엠파렌 내부 프로세스 매트릭 값을 이용해서 프로세스에 대한 CPU, 메모리, 흰 메모리, 그 다음에 이벤트 루프나 이러한 리퀘스트 토탈 메모리에 대한 모니터링 이러한 대시보드를 만들어 두어서 이 사용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수 있는지 대시보드화해서 시각화해서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다 완료된 다음에 제가 엠파렌에 한번 여러 가지 이제 닥스를 보면서 찾아봤는데요. 엠파렌에서 성능 테스트 할 수 있는 패키지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패키지를 한번 제가 Q모드 전환 이후에 성능 테스트를 돌려봤는데요. 이 엠파렌 그 깃허브에 가보시게 되면 패키지스의 골뱅이 엠파렌 벤치마크라는 이 패키지 서비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벤치마크는 이제 Node.js와 K6s를 활용을 해서 그 벤치마크 프레임워크를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나리오 폴더에 가보시면 이 시나리오 폴더 하위에 있는 내용대로 이제 워크플로우를 생성해서 성능 테스트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웹풍 노드 같은 폴더의 같은 경우 웹풍 노드에 대한 성능 테스트 시나리오, 그 다음에 HTTP 노드에 대한 성능 테스트 시나리오, 센 노드, 바이너리 데이터 노드, 제이스 코드 노드, 그 엔파렌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제일 많이 활용하는 이 노드에 대한 성능 테스트 시나리오를 이제 엔파렌에서 만들어서 해당 내용을 활용해서 성능 테스트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 이제 문서에서 나오는 그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인데요. 그 엔파렌에서 단일 노드로 테스트를 했을 때 해당 스펙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성능 테스트가 나왔고 리퀘스트 퍼 세컨드가 한 200이 조금 넘어가게 되면 100세컨즈의 응답률보다 더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 큐모드인 이 멀티노드 테스트를 활용을 해서 그 성능 테스트를 했을 경우엔 2500/세컨즈를 리퀘스트 퍼 세컨즈를 이제 요청을 주었을 때 이제 넘어갔을 경우에만 100초가 넘게 걸리는 응답률을 보여주는 게 이제 공식 문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벤치마크 패키지를 이용해서 지금 큐모드로 전환한 사내 서비스에 한번 돌려보게 되었는데요. 돌렸을 때 테스트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50 BUS라고 해서 50명 정도의 가상 유저가 1분 동안 해당 시나리오대로 성능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결과값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싱글 웹북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응답 속도가 544ms 정도 되고요. HTTP 같은 경우에는 1초, 그 다음에 센 노드, 익스플레이션 노드 같은 경우에는 615ms, 바이너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8초 정도, 그 다음에 JS 코드 같은 경우에는 20초 정도가 걸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내에서 서비스에서 모든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나 소프트 엔지니어가 사용하시게 된다 그러면 한 20유저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일단은 이제 50유저로 가상 유저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나 이제 부하 테스트가 아니라 성능 테스트다 보니까 이 엔파렌이 뻗지 않을 정도로만 테스트를 자동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엔파렌이 인스턴스가 내려갈 경우를 대비하다 보니까 이런 리퀘스트나 이런 엔파렌에서 제공한 이런 펄 리퀘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이 수치대로 테스트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50유저에서도 이 정도의 충분한 속도가 나왔고 확실히 이런 바이너리 데이터 같이 디스크 IO를 쓰는 경우에는 병렬이나 동시성이 많을 때 조금 평균 응답 속도가 느리는 걸 조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JS 코드 노드라고 해서 이제 엔파렌의 코드 노드를 너무 많이 쓰시게 되면은 이 평균 응답 속도가 병렬 처리를 했을 때 좀 많이 잡아먹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자체가 이 한 노드에 대해서만 그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이걸로 구성된 워크플로우를 대상으로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뭐 그래프를 만들게 되면 이 JS 코드 노드 때문에 조금 수치가 조금 가시성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러한 결과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결과값이 나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최소 응답 시간, 오른쪽에 있는 게 최대 응답 시간인데요. 병렬이나 컨커런시가 확실히 적은 경우일 때라 그러면 JS 코드 노드나 바이너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응답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래프는 아까 수치로 보여드린 걸 그래프로 표기한 평균 응답 시간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엔파렌 퀵스타트로 배포했던 거에 이어서 이제 엔파렌 Q 모드로 프로덕션 운영 환경으로 이제 배포하는 이제 여정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엔파렌의 이제 인프라적이거나 쿠버네티스 설정에 관해서는 이제 확장성이 있게 돼서 이제 관리를 거의 안 해도 되는 수준으로 이제 자동화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여정은
유저들의 사용량 추이에 따라서 워커노드의 컨커런시나 프로세스에 대한 그 엠파렌 특유의 그 설정 값을 좀 튜닝을 해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응답 시간이나 평균 응답 시간이나 저희 회사 멤버들이 사용하시게 편하게끔 만들어 나가고 또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주제와는 좀 색다르게 인프라 측면에서 이제 엠파르는 안정적으로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챙겨야 할 것들,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환경을 또 구축을 하고 또 모니터링도 해야 하는지를 전반적으로 이제 다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혹시 네. 일반적인 분산 처리랑 구조는 비슷하게 진행이 되네요. 네. 네, 상위.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분산 처리랑 구조가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그 인그레스 그 설정의 경로에 따라서 그 메인과 웹툰 파드에 대해서 트래픽을 분산하게 되고요. 저도 이제 엠파렌 문서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워커노드를 조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 레디스라고 하시면은 인메모리 DB에서 그냥 DB 캐싱하는 용도로 되게 많이 쓰시는데 엠파렌에서는 이 메시지 브로커라는 역할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워커노드는 트래픽 자체를 그 메인 파드나 웹북 파드에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 큐에서 받아가지고 실행을 한 다음에 다시 메시지 큐에 전달하는 방식이 이용을 한다는 것을 알고 알았습니다. 또 같은 분께서 이렇게 계속 또 추가 질문 주셨어요. 맨 하단에 싱글 인스턴스로 테스트 해봤을 때 비교 자료 있냐고 하시는데. 네네. 아쉽게도 제가 정신없이 이제 큐 모드로 전환을 하는 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큐 모드를 전환을 하고 나서 이 벤치마크 테스트라는 벤치마크 패키지라는 걸 엠파렌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버려가지고 기존에 운영 중인 싱글 인스턴스에는 테스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이렇게 남은 순서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 세션 3는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지금까지 레이가 이제 프로덕션 쿠버네티스에서 엠파렌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실전 운영 전략과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레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세션인데요. 저희 데브옵스 엔지니어 제프가 노드를 커스텀한다고 우리 팀 전용 엠파렌 쉽게 만들기를 주제로 마지막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팀 니즈에 맞는 손쉬운 노드 커스텀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발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실시간 댓글 남겨주시고요. 세션이 끝난 뒤, 이게 마지막 세션이네요. 전체 세션이 또 끝난 뒤에 같이 함께 저희가 앞서 답변 드리지 못했던 것까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포그랩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손성훈 제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엠파렌을 실제로 접하시고 워크플로우 만들면서 자동화도 꽤 많이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자동화를 좀 복잡하게 만들다 보면은 또 불편한 게 되게 많아요. 이 불편한 거를 조금 코딩적으로 좀 개발적으로 해소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게 커스텀 노드인데요. 좀 우리 팀을 위한 우리 팀이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기 싫은 뭐 그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우리 팀 전용 엠파렌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포그랩에서 일하고 있는 데브옵스 엔지니어 제프이고요. 생산성 높이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링크드인이나 깃허브나 DM 주시면은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그 웹 클리퍼라고 URL을 던져주면은 이 URL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해서 요약해주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실제 엠파렌으로 만들면 되게 복잡하고 컨텐츠를 추출해서 HTML을 변환하고 되게 여러 가지 작업들이 복잡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또 나는 동영상 1번과 2번을 머지하고 싶어. 이런 니즈도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엠파렌 노드 만들어진 것 중에는 없고요. 근데 코드 노드로 만들어 봤는데
코드 노드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HTTP 리퀘스트에서 HTML 리스폰스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콘텐츠를 추출하는 코드 노드를 만들어 봤는데 요런 UI에서 169줄이나 되는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AI도 여기서 쓰기는 좀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만들었으면 어떨까? 직접 우리가 그 노드, HTML을 뭐 컨텐츠로 만드는 노드, 아니면 동영상을 머지하는 노드, 내가 원하는 걸 직접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엔파렌에서는 커스텀 노드 혹은 커뮤니티 노드라고 부르고요. 커뮤니티 노드는 이 아래 링크를 달아놨는데 npm.js 패키지 레지스트리에 올라가요. 그래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노드들을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괜찮게 봤던 게 여기 있었나요? 그 동영상 머지하는 것들도 있었고 또 미나이오 관련해서 관리하는 거, 뭐 그록 AI 쓰는 것 등 되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되게 자유롭게 가져가서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키워드 엔파렌 커뮤니티 노드 패키지라는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든 것들도 npm publish라는 명령으로 되게 쉽게 올릴 수 있고요. 이제 커뮤니티 노드를 만들면 뭐가 좋냐? 내가 원하는 것을 딱 구조화를 해서 노드 하나에서 만들어서 재사용을 되게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어떤 서비스를 좀 HTTP 리퀘스트하는 API로 리퀘스트하는 노드를 만들겠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걸 되게 쉽게 가져다가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이 커스텀 노드를 만드는 방식이 되게 쉬워요. 쉽고 또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AI한테 그냥 만들어줘 하면은 되게 쉽게 만들어줍니다. 좀 이따가 AI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이제 바로 쉽게 땡겨다 쓰실 수 있고요.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엔파렌에서 커스텀 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엔파렌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엔파렌 노드 스타터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클론 받아서 우리는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엔파렌은 구성 요소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노드입니다. 노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엔파렌을 다루시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정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크레덴셜, 인증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죠. 노드 안에서 이렇게 표시되면서 어떠한 인증 정보를 어떤 거는 이렇게 패스워드 형식으로 보관하고 어떤 거는 그냥 플레인 텍스트로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도 다 커스텀 노드를 만들 때 같이 정의가 됩니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요런 이름, 요 속성들 뭐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요 밑에 서브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정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오퍼레이션이란 걸 데이트로 해놨기 때문에 서브 타이틀은 데이트로 보이고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고 싶다 아니면 나는 AI 노드 같은 거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AI 노드는 좀 그림이 다르죠. 이런 툴 같은 거 내가 원하는 거에 막 붙이실 수 있습니다. 나 노션 DB 가지고 오는데 툴 같은 거 붙여서 쓰고 싶어 라고 하시면 엔파렌 커스텀 노드를 만드실 때 다 적용해서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요 페이커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한번 개발을 해볼 건데 랜덤한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노드입니다. 보여드리면은 요 노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저는 회사 정보를 2개씩 불러오고 싶어 라고 했어요. 그럼 랜덤으로 계속 바뀌면서 값들이 가져오는 걸 보실 수 있죠. 뭐 데이트로 하면 파이낸스로 하면은 금융정보 관련한 것들이 쭉 랜덤으로 2개 가지고 오고 있고요. 네, 파이낸스 가지고 오고 있죠.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요 노드 스타터를 들어가서 요걸 클론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좀 지우고 클론
그래서 노드 스타터라는 것을 저는 받아오겠습니다. 옵스. 네, 여기서 모든 저희 커스텀 노드를 만들 수 있어요. 보시면 두 가지 폴더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 무시하시고 아까 말한 노드 만드는 것과 크레덴셜 만드는 거 두 가지죠. 일단 저희는 크레덴셜은 좀 복잡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 지워주시고 요 example 노드라는 것을 가지고 베이커 노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여기 설명을 갖고 오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예시 넣어놨고요. 베이커 노드를 만들면 먼저 폴더 이름 베이커 노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도 그냥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어가지고 따라하시기 되게 쉬울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커서 쓰고 있는데 적당히 알아서 만들어주는 걸 보실 수 있죠. 저는 보통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npm 인스톨을 하고 pnpm 인스톨을 하겠습니다. pnpm 인스톨을 해서 의존성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요 라이브러리에서 이 랜덤한 걸 계속 처리를 해주는데 인스톨 베이커 다운을 받아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display name 어떻게 보일 것인지 요 베이커 노드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요 name은 고유 코드예요. 노드 nparen 전체에 있어서 요 name은 고유 코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노드랑 겹치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간단한 설명, 디폴트 값을 만들어 줍니다. 이 인풋은 지금 에러가 나는데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 인풋과 아웃풋은 AI 노드 할 때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풋과 아웃풋이 메인 하나죠. 메인이라는 거는 AI 관련 노드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런 게 다 이제 메인 노드인 거죠. 메인 노드. 그러면은 나는 인풋에 메인 노드 2개 받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머지하는 요 노드처럼 인풋은 2개, 아웃풋은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 제가 만든 건데 요 인풋은 요 메인 하나 인풋이 있고 요 인풋 툴도 인풋으로 받고 아웃풋 하나라고 하시면 다 여기서 선언을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메인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게 린트가 계속 걸리거든요. 저는 요 린트는 꺼주는 편이에요. 그 다음 프로퍼티스는 저희가 nparen 노드를 만들고 여기 있는 요 변수 설정하는 것들 있죠. 이걸 프로퍼티스라고 부르고 어떤 프로퍼티스를 정할 것인가를 요 프로퍼티스 창에서 정합니다. 저는 지금 오퍼레이션과 넘버 오브 레코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개발을 좀 아셔야지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네임에 오퍼레이션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그 다음 타입 옵션. 옵션이라는 거는 요 선택할 수 있는 아까 보시듯이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걸 옵션이라고 하고 이 옵션에 컴퍼니 넣어주겠습니다. 컴퍼니 쭉쭉 알아서 자기가 뽑죠. 네, 왜 오류가 났을까요? No data expression이 없다네요. 네, 이렇게 옵션에서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옵션이고 이 옵션에는 person과 company 두 개만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 nparen을 실행했을 때 이 오퍼레이션 안에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를 되게 좀 디버깅하기 쉽게 로컬에서 실행을 하시게 될 건데요. 엔파렌에서는 도커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보통 요 엔파렌 인스톨 G, 엔파렌에서 글로벌로 npm을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npm 인스톨에서 엔파렌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전 설치된 거 쓰겠습니다. 그래서 엔파렌 명령어를 쳐주시면은 이제 로컬에 엔파렌이 설치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네, 처음에 요 이름 얘기하라고 하네요.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럼 요 여러분들의 로컬에서 이제 이것을 저희가 만든 요 페이커 노드란 것을 땡겨오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엔파렌을 로컬에 설치하게 되면은 이 모든 요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파일은 요 홈패스에 .enparen 아래 모이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엔파렌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는 커스텀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 폴더 안에서 npm 인스톨 하듯이 저희가 만든 요 것을 땡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ake dir custom에서 안에 들어가 주시고 지금 경로는 저희 .enparen 밑에 커스텀입니다. 그 다음 pm init 해주시고요. package.json 생기고 pm link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link라는 명령어는 npm 인스톨을 하면은 이제 바로 npm 레지스트리에서 패키지를 당겨오는데 npm 링크를 하면은 저희 로컬 요 프로젝트에서 그 의존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npm 링크라는 명령어를 치고 저희 주소를 넣어주시면은요. 노드 스타터 요 폴더 이름을 넣어주시면 여기 잠시 문제가 있네요. 잠시만요. 된 거네요. 네, 땡겨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저희 다시 돌아와서 이게 방법이 좀 복잡해서 지금 당장 따라 하시지는 못할 거예요. 따라 하시지는 못하는데 그냥 방법 정도 보여드린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요 프로젝트를 빌드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만든 노드가 엔파렌에 실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package.json에 들어가셔서 요걸 바꿔줄 겁니다. 요 package.json에 있는 요 이름은 무조건 고유해야 되고요. 저는 faker 노드라고 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쭉 나머지는 다 무시해 주시고 요 엔파렌이라는 키워드가 좀 중요한데요. 이 엔파렌에 있는 키워드가 실제로 엔파렌이 어떠한 노드, 어떠한 크레덴셜을 가져올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크레덴셜 저희 사용 안 한다고 해서 잠시 지워주시고 여기서 dist 노드의 fake node.js 파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지금 저희는 fake node.ts 파일을 만들었는데 지금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바뀌어져 있죠. 이게 엔파렌이 가져올 때 빌드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빌드된 결과가 dist 밑에, 노드 밑에 있는 fake node.js 이 파일을 들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하셨으면은 엔파렌을 실행을 해주시면은 네, 이 fake node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아까 저희가 person이랑 company 두 개 아까 정해놨었죠. person이랑 company 두 개 정해놓은 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로컬에서 디버깅을 계속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로 로직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엠파렌에서 이렇게 테스트 패스텝 누르거나 안 그러면은 이 런 버튼을 누르면은 어떻게 작업이 되냐. 그럴 경우에는 execute라는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요. 이 execute 함수를 바꾸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거, 사실 이게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거의 모든 로직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잡아주시고 로직 처리한 다음에 리턴을 그냥 해주시면은 이 리턴 값이 이 페이크 노드가 동작하는 원리가 됩니다. 간단하게 이쪽에 이 포문에서 지금은 여기 아이템이 하나만 들어오는데 아이템이 여러 개 들어오는 경우에 이 포문에서 처리가 되고요. 뭐 다 필요 없고 여기서 트라이 캐치 안에 있는 이 구문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기 오퍼레이션이란 거 정해놨었죠. 그래서 여기 기존에 있던 거 오퍼레이션이라는 변수를 저희는 들고 온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서 해주네요. 네, 그래서 오퍼레이션이 person이면은 이 fake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값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얘는 선언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하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myString이라는 거에 이제 faker라는 라이브러리에서 갖고 온 거 쓰고 이렇게 해서 다시 엠파렌 빌드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실행해 주시면은 네, 이제 person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 이름을 랜덤으로 가져오게 돼요. 이 로직 자체는 이제 여기서 갖고 오게 되는 거죠. person 이래서 이 full name을 들고 오라. 컴퍼니로 바꿔주시면은 이 오퍼레이션이 컴퍼니로 바뀌면서 이렇게 불러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요 중간에 트라이 캐치 안에 있는 요 로직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시고 이제 요 아이템을 리턴을 해주시게 되면은 사실상 원하는 걸 모두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저희가 만든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네, 저희가 요게 literal AI라는 것을 써서 만든 커스텀 노드인데 이렇게 쭉 선언을 해주고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엠파렌에서 이런 노드를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변수 같은 거 넣어주시고 다 넣어주시고 실제 로직은 이 execute 함수 밑에서 이렇게 좀 길게 동작이 됩니다. 사실 처음에 좀 적응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로직도 좀 복잡하고 프레임워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를 처음에는 좀 외우셔야 되고요. 좀 외우고 난다면은 그 다음에 그 생산성은 좀 비약적으로 발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네. 질문이 잠시만요. 네, 네, 커스텀 노드를 만들었을 때 중간에 에러가 나는 부분은 로그를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두 번째 질문은 할 리로드 하는 방식이 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할 리로드가 잘 안 되고 그냥 엠파렌 껐다 켜야 됩니다. 그리고 로그 만드는 부분은 혹시 제 화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로그 만드는 거는 이제 dis.log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요. dis.log 인텔리제이가 안 잡히네요. dis.log에 info라고 info 디버그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myString 찍은 다음에 빌드하고 해보면은 네, 빌드하고 해서 여기 실행을 해보면은 요 밑에
로그가 잡히게 됩니다. 네, 됐습니다. 덱서? 채팅창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네. 들어가. 그 다음 어떤 질문일까요? 커스텀 커스텀 노드 노드 관리는 네. 저희는 npm 레지스트리에서 지금 땡겨오는 방식을 쓰고 있고 다 npm 퍼블리시에서 npm 레지스트리를 다 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커에서 셀프 호스팅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은 볼륨 마운트 해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 홈패스에 있는 .enparen 폴더를. 네. 엔파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 기능 외에도 이런 커뮤니티 노드로 또 자동화 기능을 확장해서 또 다양하게 이 자동화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점에서 되게 의미 있는 기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커뮤니티 노드 관련된 콘텐츠가 저희 인포그래 기술 블로그랑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이제 제프가 영상과 또 아티클 버전으로 작성을 한 게 있으니까요. 또 해당 콘텐츠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 모든 세션의 발표를 마쳤고요. 네. 이제 미덥을 최종적으로 갈무리하는 Q&A 시간입니다. 저희가 미덥 참가 신청 과정에서 이 질문이랑 자동화 워크플로우 제한 아이디어들을 좀 받았는데요. 굉장히 아까 저희가 거의 160분 넘게 이 참가 신청을 해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질문을 답변을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 발표해 주신 연사분들마다 한 분씩 저희 이제 접수된 그 질문들 중에 좀 더 이제 빨리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것들 한 가지씩 좀 골라서 질문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좋죠. 네. 네. 몇 개 제가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사내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픈소스이고요. 그냥 사내에서 도커든 쿠버네티스든 다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 라이센스 쓰시면 사실 제약 거의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하나 하시겠어요? 좀 살펴보도록 너무 많은 분들이 네. 네네네. 내주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되게 괜찮은 질문 같은데요. 레그를 네. 구현하는 방법은 음, 그냥 기본적으로 다 벡터 스토어나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엔파렌에서 AI는 좀 잘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 엔파렌만 가지고 그 레그를 구현하기에는 좀 어렵지만은 뭐 파인콘이나 큐드란트 같은 벡터 스토어를 같이 쓰시면은 바로 쉽게 연결하셔서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들을 이제 다들 검토하시는 동안 이렇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아까 자동화 워크플로우 아이디어도 이제 제안을 좀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들 제안을 해주셨는데, 뭐 글 작성도 있고, 지라 이슈가 업로드 됐을 때 기덥 코드베이스에서 해당 이슈를 이제 자동 분석해서 뭐 개선 방안, 버그 수정 솔루션 제안, 아까 본 거랑 좀 비슷한, 세션 주제가 비슷한 방식이네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수요가 있었고요. MCP 연동해서 AI 에이전트 만들어 달라고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뭐 음성 인식으로 투두 만들어주고 구글 캘린더와 뭐 슬랙 연동으로 일정 관리 워크플로우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사업 계획서 작성, 중요하죠. 그리고 뭐 크롤링이나 기랩 자동화의 오류 분석, 그리고 뭐 등등의 제안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자동화 워크플로우 아이디어를 제안을 받을 때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저희가 좀 기술 검토를 거쳐서 이제 수요가 좀 많고 좀 우선순위 등을 이제 고려해 저희가 먼저 구현할 좀 자동화 워크플로우 아이디어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뭐 스크럼 회의 자료라든가 깃 이슈나 커밋 링크 정리하고 또 일일 스크럼 회의 자료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일단 저희가 만들어 보기로 선정하였고요.
이 워크플로우는 저희가 이번 미드업 종료한 이후에 구현을 해서 다음 달 미드업에서 좀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밖에도 이제 많은 아이디어들 제안을 해주셔서 또 차근차근 앞으로 진행될 이 미드업이랑 또 커뮤니티 등에서 또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들 좀 검토가 끝나셨을까요? 네. 먼저 조슈아 먼저. 좀 드리면은 뭐 네. 그래프 하나 모니터링 트리거 알람이 울리면 구글 시트에 이력이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저도 이 기능은 좀 이제 만약에 인프라를 관리하시다 보면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트리거를 받은 다음에 그 내용들을 제이슨 파싱해서 구글 시트에 올려주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추가로 제가 질문들을 좀 못 봤던 것 같은데 처리 속도 관련된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 뚝딱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처리 속도가 오래 걸리는데 프로젝트를 불러오는 부분하고 AI 모델을 좀 기다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걸릴 때 좀 속도 같은 면에서는 저희 지금 제가 시연했던 길랩봇 같은 경우에는 인포그래픽 그 그룹 안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권한이 있어서 그 프로젝트를 불러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커스텀해서 쓰신다면은 진짜 필요한 프로젝트만 권한을 준 다음에 그 봇을 투입시키면은 좀 속도가 향상될 것 같고 AI 모델에서 출력을 기다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뭐 챗 GPT 미니 4 제로를 좀 쓰면은 짧지만은 시간은 짧지만은 내용이 좀 간결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클로드 3.7을 쓰시면은 내용은 많지만 좀 시간이 걸리고 이런 트레이드 오프는 있다는 부분들, 예, 속도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또 질문 중에서 부족한 정보가 있을 때는 이슈를 잘 못 생성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프롬프트에서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확실하게 불확실한 거는 말하지 말고 간결하게 작성하고 추측하지 말라고 좀 명시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모달에다가 그 디스크립션에다가 데이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뭐 최신성 편향, 뭐 위치 효과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신에 있는 정보가 우선되도록 좀 해서 프롬프트적인 보완을 좀 하면서 했었고 그 다음에 거의 파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까 모델 이었을 때 파서 부분에서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은 아예 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답은 아웃풋에서 아예 못 나가게 막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해주시면은 좀 부족한 정보와 이슈 예상치 못한 이슈 부분을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예, 그 질문에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있으신가요? 예. 지금 좀 눈에 들어오는 얘기들 중 하나가 비전공자도 엠파렌을 활용해서 업무 자동화할 수 있는 가능성 제시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쓰는 서비스들이 척하면 척해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사용을 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 궁극적인 목표이고 엠파렌도 잘 활용을 하고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잘 준비를 해드려서 어쨌든 비전공자들도 이런 자동화의 혜택을 좀 누리실 수 있도록 만드는 도록 좀 더 준비를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면은 저희가 이런 컨텐츠들을 계속 공유를 하고 저희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좀 공부를 하면서 좀 더 발전을 해 나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와 비개발자의 간극이 좁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또 개발자의 그 한쪽에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하자면은 예, 좁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한쪽으로는 좀 필요한 영역은 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은 이런 개인이 그런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점들이 좀 더 앞으로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저희가 그 스레드 넘어가면서 이제 놓친 또 질문들 있었는데요. 아까 조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큰 글씨로. 네. 답변을 저희가 하지 못한 질문들이 있고요. 먼저 지난번 이건 네. 이슈 폼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 이거 조슈아
네. 발표랑 관련된 것 같아요. 네. 마이크. 네. 이슈폼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걸 봤는데요. AI를 거친 것과 아닌 거. 일단 이슈폼을 만들어서 그냥 그 결과를 그냥 만약에 넣는다면은 그냥 아까 봤었던 모달에서 입력한 내용을 길랩 이슈로 이제 컨텐트 디스크립션에 올리면 될 것 같고요. AI를 거친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그거 같아요.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생성된 이슈는 다 AI가 생성한 답변이었고요. 그냥 만약에 이슈폼을 만들어서 제출한다면은 내가 입력한 것이 그냥 길랩에 올라간다. 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또 이슈 관련된 질문이 네, 3번, 4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처리 속도에 관련돼서 어떤 부분이 좀 있었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고 추가로 제가 좀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고 싶은 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달에서 정보를 입력할 때 그 모은 스레드를 미리 그냥 LLM에 넣어서 분석을 하게 하는 방법도 아마 좀 있을 것 같고 또 뭐 토큰을 지금 너무 많으면은 또 느려지잖아요. 질문을 분석할 때. 그래서 뭐 쓸모없는 이모지나 아니면 인사말들 같은 것들을 좀 트리밍해서 토큰 값을 좀 정지해서 보내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파랭과 로컬 LLM을 구성하려고 도커 수업으로 구성했습니다. 온프라미스로 로컬 LLM 구성해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거? 네, 올라마로 쉽게 구형 가능합니다. 아, 네. 이걸로 해야 되나요? 예. 네. 올라마로 쉽게 구형 가능하고요. 제 기억 올라마 그 엔파렌 노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노드에 URL 붙여가지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 질의응답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경품 추첨 순서가 남았습니다. 그 실시간 채팅과 또 질의응답에 활발히 참여해 주신 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좀 소정의 상품권을 추첨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배달의 민족 상품권 1만 원권 3분께 증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진 않지만 데브옵스 엔지니어 이제 크리스가 저희 즉석으로 그 추첨할 수 있도록 좀 개발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저희가 당첨자분 3분을 추첨하겠습니다. 네, 스티브 실행 부탁드릴게요. 네, 결과는 저희 실시간 채팅 스레드에 먼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이 추첨하는 시스템은? 그게 많은 왜냐면 제가 오전에 제가 그 크리스 네. 지금 이거 추천하고 있는 거 만드시는 분한테 좀 받았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워크플로우 엔파렌으로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추천 나왔네요. 허현주님, 송하림님, 임진호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 아까 말씀 잘렸는데 다시 이어서 좀 계속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 3명 뽑는다고 했는데 요 3명 뽑은 것도 이제 AI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 남겨주신 거 있잖아요. 요 채팅 남겨주신 거 이제 엔파렌 통해서 AI에 다 넣어가지고 야 3명 뽑아줘 이렇게 해서 뽑은 겁니다. 물론 규칙은 좀 넣었죠. 좀 답변 질문이나 이런 거. 네. 그런 거 그냥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 낮에 즉석에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건이었고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다음 미더업에도 저희 엔파렌 커뮤니티에도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그 미더업 신청 시 등록해 주신 전화번호로 저희가 배달의 민족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소중한 금요일 저녁 자동화를 향한 열정으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미더업 때 더 알차고 흥미로운 세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